네, 좀 길게 우리가 좀 되짚어 보자면은 선진국의 유동성 확장 정책이 여러 가지가 나온 이후에 신흥국들은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금리를 인하하면서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이후에 통화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선진국의 양적 완화 이후에 주요 통화의 흐름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9월 6일 ECB의 그 무제한 국채 매입 이후에 또 일주일 후에 FRB의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달러 약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달러 약세가 신흥국 통화에 이제 보다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신흥국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높았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등락률을 비교를 해보자면 일단 유로화가 한 2.8% 정도 달러에 대해서 상승을 했고요. 인도나 러시아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원화도 약 2.2%로 비교적 높은 그런 절상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과거 이제 양적 완화 당시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차이점으로 네. 볼 때 그런 달러 약세가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제일 먼저는 신흥국이 그렇게 유동성을 많이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경기가 좋지 못하다라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신흥국도 금융위기에 이후에 일어났던 양적 완화로 인해서 레버리지가 많이 발생을 했고 최근에 그 디레버리징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흥국도 이제 그로 인한 경기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신흥국 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뭐 어제 미국 소매 판매도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달러 가치를 좀 방어를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방금 이제 신흥국들도 금리 인하로 맞서고 있다고 네. 말씀을 하셨지만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신흥국들도 예전에는 이제 신흥국들이 경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 유동성에 대비해서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하고 더 자금을 끌어들이는 그런 양상이었었다면은 지금은 여전히 부진한 경기로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FRB가 양적 완화를 주도했다면은 최근에는 유로존이나 일본 쪽에서 추가적인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가 강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달러 약세가 강하게 드라이브 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달러 약세 현상이 물론 나타나고는 있지만 기존의 양적 완화가 시행됐을 당시와 비교하면 변동성이 좀 적게 나타나고 있는 배경을 또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뭐 지금 과거에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두 번의 예.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측면이 강했고 그로 인해서 그 유동성들이 신흥국으로 많이 흘러들어갔고 신흥국의 고성장세가 세계 경기를 방어해주는 그런 좀 선순환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다고 하면 네. 지금은 양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쪽에서 그 세계 경기를 견인해주는 역할이 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 자체라는 거는 자산 시장에 좀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예. 거기에 좀 지나친 기대를 하기에는 경제 여건이 좀 다르다라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에 대한 주요 통화들의 변동성 실제로 어느 정도나 나타나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뭐 워낙 이제 2분기에 변동성이 좀 높아졌었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나오면서 다시 금융시장이 흔들렸었고 이로 인해서 통화 변동성이 커졌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3분기 중에 주요 통화의 변동성이 모두 전분기 대비 크게 떨어졌습니다. 뭐 브라질이나 일본, 캐나다 등으로 이제 환율 변동성 많이 떨어진 순서고요. 대부분의 통화들이 달러에 대해서 변동성이 낮아졌는데 이거는 다른 금융시장에도 뭐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예. 변수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2분기에 나타났던 유로존 위기 7, 8월을 거치면서 유로존 위기에 대한 민감도가 시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유로존 문제는 해결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깔고 가고 있다는 거. 외환 시장에선 유로 달러 환율에서 1.20달러를 어떤 유로존의 시스템 유지에 대한 신뢰의 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선을 지키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유로존 이슈가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국 통화 완화 정책을 발표를 했지만 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거만큼 그렇게 과감한 어떤 방향성에 대한 베팅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외환 시장에서 달러 약세로 강하게 드라이브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정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런 변동성 안정의 배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변동성이 그래도 안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지금 1110원대를 하회하면서 수출 경쟁력에 대한 우려는 좀 있는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정 수준을 지금은 네. 어느 정도나 평가를 하면서 봐야 될까요? 참 그게 이제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제 적정 수준이 어느 기준으로 봐야 될 거냐, 네. 그다음에 뭘로 평가를 할 거냐, 지금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환율과 이제 수출이라는 문제를 얘기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환율이 일반적으로 절상이 될 때,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는 세계 수요도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화 절상은 세계 수요 증가를 동반하는 원화 절상은 그 환율에도 그렇게 환율이 수출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기보다도 오히려 수요를 더 창출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화 가치만 다른 통화보다 유독 많이 절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상대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기업들이 감내할 수 있는 환율에 좀 여력은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제 최근에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 지표가 바로 N1 환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N1 환율이 올해 매우 변동성이 컸습니다만은 하반기 들어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기술적 지지선 한 1,400원 부근에 지지선이 형성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400원 초반까지 내려왔기 네. 때문에 이 선이 깨지면 N1 환율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대 원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를 여러 가지 계량적인 도구들로 사용을 해보면 저평가 폭이 크지 않다라는 게 좀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통화, 엔화나 유로화나 다른 이종 통화 대비 원화의 가치를 비교해 봤을 때는 원화가 여전히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엔원이 또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유로원이 약세 압력을 받을 때도 있고 이게 엇갈리는 측면입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좀 엔원 환율이 1,400원 깨지면서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증시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의 절상 압력이 거세진다면은 당국은 앞으로 좀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요? 네, 당국 시장이 많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1,110원 부분에서 많이 지지됐던 그렇죠. 이유도 이제 당국이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고 환율의 하락 속도나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그런 스무징 오퍼레이션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그런 기조가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레벨상으로 봤을 때는 1,100원이라는 심리적인 또 기술적인 지지선 부분에서는 좀 당국의 액션이 강해질 수 있다. 그럴 가능성도 크고 그만큼 시장의 경계감도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지금 워낙 절상에 대한 기대가 크긴 하지만 네. 그 절상 속도가 그렇게 빠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 좀 하락 속도 조절한 측면에서의 그 대응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위안화 가치가 지금 19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라는 점이 주요 이슈가 된다고 알고 네네. 있거든요. 네. 위안화 그렇다면 절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그리고 환율 시장에 미치는 변수와 주요 통화의 흐름 마지막으로 좀 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위안화 19년 만에 최고점 굉장히 임팩트가 강한데 예. 사실은 계속 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늘 새로운 레벨을 칠 때마다 그 예. 데이터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올해 상반기에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위안화가 절하가 됐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8, 9월 달을 거치면서 위안화 절상이 재개되었다라는 측면에 좀 초점을 맞춰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달러화 약세에다가 중국 지표의 일부 개선 흐름을 반영을 하면서 위안화 환율이 절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정부는 위안화의 절상을 굉장히 완만한 속도로 컨트롤을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력한 뭐 더 추가적인 강한 위안화 절상을 기대하기보다는 완만한 절상 흐름이라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국내적으로는 1,100원이 지지될 것인가가 이제 그 화두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안화 절상에다가 최근 싱가포르 통화 절상 등 아시아 통화 절상 압력에다가 올해 정부가
인구가 34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 흑자 전망을 내놓으면서 이런 부분이 전방위적으로 원화에 대한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100원을 둘러싼 그런 싸움이 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주요 변수는 역시 중국의 GDP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EU 정상회의와 그다음 18일 스페인 국채 발행 등이 좀 지켜봐야 될 지표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외환시장과 관련된 사항 삼성선물의 정명 센터장으로부터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